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재 또는 영웅들에게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또는 짜증이 나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 유명한 분들이라면 뭐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유명한 장군이라든지 또는 천재들의 명언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곤 합니다. 그게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명언을 모아놓은 이 검색 창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펼쳐서 몇 마디를 읽으면 아주 힘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읽은 베토벤의 명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러 천재들은 음악에서 천재, 미술에서 천재, 수학에서 천재, 또는 전쟁에서의 천재, 사상의 천재, 과학의 천재, 여러 유형의 천재가 있는데, 음악적 천재는 조금 특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베토벤의 이야기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악은 지혜와 철학 전체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표현이다. 음악은 지혜와 철학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표현이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을 흔히 악성이라고 부릅니다. 음악 악자에다가 성스러울 성자, 최고봉의 음악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베토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을 실천만 할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찾아서 그 예술 속으로 들어가 보라. 예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예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사람들을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예술만 활동하고 예술적 활동만 하고 예술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예술의 비밀을 찾아서 깊게 들어가 보면 무언가 발견을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면은 사람이 신성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주 명언도 남겼습니다. 제가 번역이 거기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켜 생산적으로 만드는 포도주와 같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포도주를 인간들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정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바카스이다. 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위대한 시인은 그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석이다. 위대한 시인을 가진 국민은 행복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시인이 지금 2017년 한국에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토벤은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지만 나는 나다. 1000명의 왕자가 있을 수 있지만 베토벤은 단 한 사람뿐이다. 이런 베토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본 지 기억이 납니다. 베토벤이 악보를 쓰면은 아주 막 어지럽게 쓰면은 그것을 받아서 정서 깨끗하게 써 옮기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말년의 베토벤과 그 여자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대화를 보여주는 아주 그 교육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때 베토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작곡하는 것은 나의 악상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일종의 신의 대리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 명언에서도 신성하다, 신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천재들은 절대자와 서로 소통하는
또는 이 우주와 우주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방법,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재는 그야말로 신비한 존재인데 이 천재들은 대충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카소는 90 넘어서 죽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천재들의 삶과 천재들의 존재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앞으로 천재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천재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각박한 절실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저한테 배달된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의 법조 인생 회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법률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게 보입니다. 이 책을 펼쳤더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용우 전 대법관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자유민주주의가 걱정되어 이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1942년생입니다. 이제 76이죠. 경북 어성에서 출생하셨고, 1960년에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법대에 입학하셨고, 64년 2월에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0년 4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그 뒤에 대구와 서울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부장판사를 거쳐서 1997년 9월에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에 99년 11월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2005년 10월에 퇴임하시고 지금은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용우 대법관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만한 판례를 남기신 분입니다.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한 판례를 남기신 분인데, 또 그것이 언론 기관과 관계 있고 해서 저는 이용우 대법관의 의견을 아주 경청하고 존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이런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이시지만은 아주 온건하시고 아주 그야말로 보수적이신 분입니다. 근데 탄핵 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탄핵 결정에는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용우 전 대법관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이 책을 읽다가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건하시고 또 법정신을 확고하신 분이 오늘날의 이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쓴 쪽지에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신 것도 바로 그 걱정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을 참 아끼시고 점잖게 하시는 분이 이 정도의 절박한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우리의 법원이 이념적으로 여러 점에서 참으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제목이
최근의 판결 경향에 대한 나의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의 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의 판결 경향은 나의 생각, 나의 안보관, 내가 가진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행하는 소송들에서 모두 나의 주장이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희재 사건이나 정교조 사건에서 보듯이 모두 내가 대법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 쟁점, 괄호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법원이 금지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북 세력한테 종북이라고 부르면은 그게 법률 위반인 것처럼 이런 판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다는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다는 경각심을 울리는 언론 활동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금지시키고 있단 말은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우 전 대법관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주 4.3 소송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시를 공공연히 허용하면서 이를 전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이용우 변호사께서 지금 제주도 4.3 평화기념관의 전시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화기념관에 있는 그 전시물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이 4.3 사건은 남노당이 주동한 것인데 마치 통일 세력이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이승만 정부는 이것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되는 이인수 씨한테 그래서 이것을 전시하지 말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다 1심, 2심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바로 그 소송을 수행하였던 이용우 변호사께서 제주 4.3 소송에서는 대한민국 출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시를 공공연히 허용하면서 이를 전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사 교육용으로 사용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관여한 사건들은 아니지만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최대한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간첩 등 공안사범 사건에서는 그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일반 형사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형사 절차법적 인권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말도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 절도 강도보다도 더 많은 형사 절차법적인 인권을 부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간첩을 소매치기보다 더
그 인권을 보장해준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 국가보안법도 별도의 폐지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사문화되어 버릴 것 같다. 이와 같은 최근의 판결 경향은 이 책 제1편에서 소개한 판결들에서 보여주는 나의 안보관, 국가관을 이제 폐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 지켜왔던 헌법적 이 가치관, 안보관, 국가관이 이제는 재판소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상한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개탄입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파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좌파, 당시 남노당을 단합한 채 한반도의 남쪽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 분단 정부에 불과하니 그것은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는 생각이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이승만 정부를 바탕으로 하여 이어져 내려온 오늘의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보수 우파가 이끌어온 오늘의 정부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설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고 한미동맹관계도 재검토되며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안보에 관한 기본 구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안보관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은 정권을 극도로 경계하는 보수적 안보관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의 법관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좌파들이 내건 국가보안법의 철폐나 조한미군의 철수 등 그런 주장이 당위성에 있어서 솔깃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 법관들이 좌파들의 주장에 끌려가서 이런 이상한 반헌법적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의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을 지낸 분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김일성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철수되어야 마땅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김정은 정권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길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전 전문모로 봐서 판사들한테, 후배 판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4.3 사건을 전시한 이 제주도의 평화공원 안에 있는 이 평화기념관입니다. 평화기념관에 전시된 것을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전시 못하게 해달라는 그 소송에 대해서 1심, 2심에서 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올려보낸 다음에 대법원은 아마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법원마저도 대법원에 이 상고 이유수가 올라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판결 이유를 쓰지 않은 채 상고가 이유 없다는 한마디로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상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나 상고 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 심리 불속행이란 이유로서 기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정성 들여 상고 이유서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대법원이 이런 아주 가벼운 또는 잔인한 이유로 기각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용우 전 대법관께서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동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상고 이유서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하급심 법원의 판단 유타를 지적하면서 사건이 사건인 만큼 최고 법원인 대법원만은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해 놓았거늘 아무런 판결 이유의 제시도 없이 상고가 이유 없다는 단 한마디만으로 사건을 끝내버리고 만 것이다. 상고가 이유 없다면 왜 이유가 없는지 상고 이유를 배척하는 설명을 하여야 하고 혹시 대한민국 태생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면 당당히 그런 이유를 피력해야 하는 것이거늘 하급심 법관도 아닌 대법관조차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관하여 판단을 회피해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에 어떻게 대법원마저 이렇게 고민 없이 이런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개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책 뒤에 4.3 기념관 전시 금지 사건 상고 이유서가 적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참 명문입니다. 명문이고 그 중에 그 상고 이유서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왜 4.3 기념관에 전시된 것이 남로당의 공산 폭동을 미화하고 그것을 진압한 이승만 정부의 행동을 아주 폄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이도록 방치할 수 있느냐. 못하도록, 전시를 못하도록 재판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어요. 이 상고 이유서의 한 귀절은 이렇습니다. 이용우 변호사께서 쓰신 그 결과 남로당의 무장투쟁은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이요. 이를 진압한 이승만은 통일을 무산시킨 집단 학살범으로 묘사하고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분단의 책임자요. 6.25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4.3 전시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내용은 곧 남로당과 북한의 역사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절절한 이야기가 대부분에 의해서 무산되고 지금도 그런 반대한민국적 교육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풍조를 전 대법관 이용우 현 변호사가 걱정하는 책을 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전 대법관 출신 원로 법조인의 요사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 그것은 가장 잘 아는 분의 걱정이기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결국은 헌법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판사가 하는 것이죠. 판사가 헌법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판사들이 지금 이념적 어떤 세뇌가 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헌법이란 칼을 쓰지 않고 그래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한테 오히려 더 많은 편의와 권리를 보장해 준다.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판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지키느냐? 결국은 헌법 제5조에 따라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 제5조의 권한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낳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전 대법관 이용호의 법조 인생회고 이 책의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